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알아보는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기업들의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팬데믹 이전 10년간 기업 대출이 연평균 4.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이 온 이후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3년 반 동안 12.9%나 늘었습니다. 그 결과 대출 금액이요, 2019년 말까지 976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대출 금액이 1321.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345조 3천억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19가 오기 전 10년 동안 대출된 금액이요, 324조 4천억 원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이전 10년 동안 총 대출했던 금액보다요, 지금 이런 2년 반 동안 대출한 금액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도 우리가 돈 잘 갚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대출 상환 능력도 나빠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 기업들이 얼마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대표적인 게 우리 DSR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 DSR을 보는 게 뭘까요? 개인도 소득 대비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DSR로 보고 있잖아요. 기업도 이렇게 DSR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 17개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그 국가들의 평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런 16개 국가들의 기업들의 DSR을 보면요, 팬데믹 이전에는 41.1%였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는요, 40.6%가 됩니다. 무려 0.5%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우리나라를 같은 기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팬데믹 이전에요, 37.7%였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됐냐? 39.7%로 증가하게 됩니다.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DSR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16개국 기업들은요, 평균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좋아진 걸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대출을 빌릴 때 기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BIS3를 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고, 그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출 기준이 되게 깐깐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16개국은 그거 도입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상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도 이렇게 자기네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조금씩 개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가 되면서 이 도입 시기를 자꾸 이렇게 늦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R의 능력이 이제 더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요즘 기준금리 계속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바로 금리가 팍팍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업들은 대출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자, 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어땠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저금리 상황이 오래됐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온 다음에 금리를 더 낮췄습니다. 왜? 유동성을 높여서 경기를 일단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로금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이 돈을 변동금리로 많이 빌렸습니다. 그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의 고정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금리로 빌린 기업이요, 2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는요, 72.7%나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표를 보면 팬데믹 이후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추이를 보면요,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9월 기준으로요, 기업 10개 중에 7곳이 무려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뭐 연속해서 빅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짊어져야 될 상환 부담은요,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이자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게 제대로 돼서 더 많은 돈을 빌리면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대출 집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대출 집중도가 뭐냐면요, 특정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DP에 예를 들어 뭐 A라는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이 GDP에서 나오는 그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대출금의 비율이 있을 텐데 이거를 비율로 산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대출 집중도가요, 1보다 크면 해당 산업의 GDP 비중이요,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기준 업종별 대출 집중도를 한번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어떤가요? 가장 많이 대출이 유입된 곳이요, 부동산업입니다. 무려 대출 집중도가 2.8입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 2.1이고요. 음식 및 숙박업종에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농립어업, 전기, 가스, 수도, 그다음에 광업, 금융보험, 뭐 스포츠, 여가 관련 이렇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뭐 서비스업 이런 데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부동산,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종,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들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부동산에 많이 대출이 들어갔을까요? 우리 딱 보면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하나 사두면 어땠습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진짜 항상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아파트만 보더라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급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요.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자,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냐? 코로나19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못 샀던 거, 못 먹었던 거, 못 놀았던 거, 막 소비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로나19를 벗어나면 수혜 업종으로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여행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남과 동시에 어떤 상황이 왔나요? 엄청난 불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갑을 딱 닫아야 됩니다. 뭐부터 닫을까요? 당연히 먹고 입는 것부터 줄이겠죠. 그리고 노는 거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빚을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산이 부동산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하락세를 겪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진짜 인플레를 제대로 탈 수 있는 산업에 많이 대출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불황이 와가지고 대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업종에 하필이면 대출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이렇게 대출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대출을 제대로 된, 그러니까 1금융권, 은행권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는 이자율이 좀 더 낮고요. 유예라든지 이렇게 해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필이면 또 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별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2019년 말 이후입니다. 예금은행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금융권이요, 10%, 11%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은행 기관이요, 27.3%입니다. 이 말은요, 은행권 말고 다른 데서 많이 빌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금 취급 기관 중 비은행 기업 대출 비중을 한번 연도별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언제입니까? 리먼 사태 때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막으니까 딴 데서 많이 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좀 좋아지고 수출도 좋아지고 중국
이걸 많이 좀 타가지고요. 20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저성장으로 진입하기 그 전까지 되게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비은행권 기업 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올해 2월에는요, 무려 3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바로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자, 작년 7월에 우리나라 금리는요, 0.5%였습니다. 기준금리가요. 근데 이게 1년 3개월 만에 2.5%포인트가 오르면서요, 10월 현재 3.0%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11월이긴 한데요. 자료가 10월까지여서요. 10월까지 이게 3.0%가 됩니다. 이게 2000년 이후에 4번의 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거든요.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겁니다. 제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요. 이렇게 보면 총 4번 정도가 있습니다. 2005년 정도, 2010년,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있는데요. 딱 봐도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가장 급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올라갔을 때 이 급해진 기울기가 꺾여지기는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쫙 올렸다가 이렇게 리먼같이 이렇게 큰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요, 금리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기를 역사적으로 많이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사 속에서 과연 인류는 어떻게 이런 경제 위기를 한번 극복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이 대표적인 걸 이제 정책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보면요, 보통 대부분 오일 쇼크 때 어떤 정책을 폈는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일 쇼크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건 저희가 이미 발칙한 경제에서도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요, 다른 역사적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경제 위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라고 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는요, 바로 경제 대공황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대공황, 1929년 말에 있었던 그런 경제 대공황이요, 의외로 지금이랑 뭐 시기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되게 패턴이 비슷합니다. 대공황은요, 1928년 8월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전인 1929년 7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코로나19 같이 글로벌하게 전염병을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1920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요, 1년 만에 극복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똑같죠.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딱 왔잖아요. 거의 한 1년 만에 이게 다 회복이 됐잖아요. 1년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그런 경제가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잘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1920년에 이렇게 스페인 독감이 한번 일어나고 그 위기를 1년 만에 극복을 하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그때 또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 1차 대전, 그 전쟁 특수라고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출 산업이 굉장히 늘어났고 통화정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1921년부터 1927년까지 통화량이 무려 55%나 늡니다. 그리고 금리도 확 내립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집중이 됩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막 갑자기 몰려오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해 마구잡이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 버블이 딱 터지는 순간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서요,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파가요, 1929년 8월에 일어난 바로 대공황인 겁니다. 대공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스페인 독감으로 일어난 경제 위기를 1년 만에 극복을 하고 1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뭐 전쟁 특수라든지 뭐 어찌됐건 뭐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용을 해서 세계 경기가 막
체제로 들어서 막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리도 인하가 됐겠다. 그리고 통화량도 늘었겠다. 막 유동성이 막 늘어나고 자산의 모든 게 집중되다 버블이 딱 터졌습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죠. 자, 제가 표로 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코로나 이후 현재 경제 위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요. 통화 정책을 팽창해서 긴축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걸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무트 홀리법이 뭐냐면요. 그냥 관세를 굉장히 많이 때리는 법입니다. 이것도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부터 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오는 물건을 수입이 잘 안 되도록 막아야 되겠죠. 설사 들어오게 하더라도 우리 제품보다 가격이 높으면 우리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무트 홀리법 같은 대규모 관세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이랑 또 비슷합니다. 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관세를 막 이렇게까지 높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장벽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 IPF라든지 치포라든지 IRA라든지 여러 가지 장벽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가진흥법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쓸데없이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다른 뭐 규제를 완화를 하기도 하고 규제할 거는 규제도 합니다. 지금 이거 IRA 같은 이런 법 같은 거를 보면 딱 비슷하죠. 그리고 뉴딜 정책이 실시가 되죠.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뉴딜 정책은요. 다리 7만 7천 개를 만들고요. 건물 11만 6천 개를 만드는 겁니다. 뭐 합니까?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걸 대규모로 늘리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들을 막 법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때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을 좀 더 마련하기도 하고 새로운 세금을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법인세, 상속세, 휘발유세, 자동차세가 도입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내기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상속세, 휘발유세, 자동차세 이런 거. 새로운 개념의 세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개념의 세금이요. 바로 탄소세가 바로 대표적인 거죠. 이런 새로운 세금의 종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뭐 대공황을 극복을 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공황 직전 연도에 실질 GDP 수준을 회복하는데요.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랑 이거를 치환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되게 비슷한 우리가 처방을 내리고 있잖아요. 뭐 그럼 이게 10년이 걸릴지 그보다 적게 걸릴지는 알 수 없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경제학적인 정의로 봐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 진입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국제 정세를 보면요 한동안 이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막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정책적인 거를 통해서 막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요. 이때 대공황에 했었을 때 했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2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해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남겨주시면요. 저도 참고해서 조금 더 취재도 해보고 여러 이제 정책적인 뭐 브리핑이 나왔을 때 한번 질문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